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유은입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네. 또 어제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3%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뉴욕 증시에서는 너무 높아서 네.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여부를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3% 넘게 상승해도 6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적 발표는 기존의 거,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건 미래의 거를 이제 당겨서 현재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빅테크도 물론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삼성전자 31일 날 이 확정치 발표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이번 3분기 시즌, 실적 시즌은 좀 관전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간밤 증시가 모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TSMC가 또 4% 이상 급락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미중 간의 반도체 분쟁이 조금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요. TSMC 4%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혜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이제 모닝 체크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표, 이게 이제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제가 오늘 가져온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숫자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칸이 되겠습니다. 이게 밑에가 언제냐면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부터 계속해서 이 파란 색깔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14만 3천 주를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 3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했다. 이 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다 저희가 다 담아올 수가 없어서 보니까 9월 3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9월 2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샀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팔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25일까지 33일 연속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 좋을 수가 없죠. 뭐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주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시작했던 지난 9월 초부터 그때 7만 한 2천 원, 7만 원대 중반이었고 그 위에 이제 뭐 계속 외국인들 팔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5만 5,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 장중에 5만 5,7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서 이제 5만 5천 원대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이 33거래일 동안 계속 파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약 한 55%에서 52%로 3%포인트가 넘게 그렇게 줄어든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 주가가 이 기간 동안 23%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살짝이지만 돌아섰던 그 배경을 찾아보면 이 대만의 이 디지타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디지타임스의 기사를 찾아서 보니까 그 내용이 골자는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공급을 하긴 하는데 조건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고 흔한 말로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식의 공식적인 협력사, 공급사, 즉 납품업체는 아니다. 이 점을 이제 이 대만 디지타임스는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자기네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이라는 데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일부 공급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웰이 워낙에 수요가 좀 폭발적이니까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과거의 상황을 보면 그전에도 로이타라든가 또는 대만에 있는 뭐 트랜스포스 같은 이런 어떤 매체들에서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된다, 뭐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들이 단발성으로 나왔는데 그때마다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제는 이 내용이 나온 다음 관련해서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그런 부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4% 가까이 상승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가 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의 이제 독과점적인 그런 SK하이닉스의 HBM 납품 이 구도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또 반영이 돼서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주가는 어제 2.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이제 31일 날 실적 발표를 좀 할 예정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뭐 얼마가 적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시장의 주요 이슈는 좀 아닙니다. 향후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이후에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컨센처럼 영업이익이 11조를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확신을 줄 것이냐는 부분 하나 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혁신성이 사라졌다. 이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향후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냐.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정말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외국인 순매수나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추이의 가장 핵심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간만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또 해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하면서 힌트들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의 국내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모처럼 모두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어줬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빅테크의 주가들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3가지 정도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 AI 인텔리전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배포가 됐고요. 그리고 M4 칩을 탑재한 아이맥을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부정적인 소식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아이폰 16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금지의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로 출시된 AI 인텔리전스와 아이맥의 소식 덕분에 오히려 긍정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1%대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었죠. 지난 5거래일 동안 2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이날 장에서는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건강한 조정이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실적까지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나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주가 숨고르기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일지 테슬라의 분위기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와 금값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금값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고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추후 뒷부분에서 다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기를 놓고 월가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20% 넘는 지수 상승을 보여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0월까지 그해 플럭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은 남은 11월과 12월도 80%에 가까운 가능성으로 지수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통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2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4%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만큼 연말까지 그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4분기를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도 통계적으로 나왔었는데 1928년 이후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봤을 때 보통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8일이 4분기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그게 바로 오늘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를 앞두고 연말까지도 지수단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주가 상승 또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주목해볼 부분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S&P 500 시가총액의 42%에 달하는 기업들이 이번 한 주에 모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시장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관련주들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쪽은 어느 정도 진정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예상을 했던 북한의 파병 군사들의 이 수가 3,000명 정도로 기존의 추정치가 나왔었는데 간밤 나왔던 속보치에 따르면 현재 10,000명 정도가 이 우크라이나 근처까지 이동한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오늘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물려 있습니다만 원래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방산 관련주들 해당 이슈로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전쟁 테마 관련주들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간밤 비트코인이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름이었던 7월 달 이후로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트럼프 최대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만큼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원화 기준으로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1억 원을 재돌파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바네크가 간밤 비트코인이 오는 2050년까지 개당 가격이 300만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치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선 직전에 나오고 있는 이런 급등 흐름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매도세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고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 트럼프가 과거에 남은 비트코인을 미국이 전부 다 채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 자산으로 국가적인 자산으로 비축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뷰가 유효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나왔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오늘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들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나올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앞서 함께 확인해봤던 유가 같은 경우도 6% 정도의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 2022년 이후에 최대 낙폭을 간밤에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전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국제 유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 하락 수혜주로는 운송이나 해상 관련주들 그리고 이 유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의 해당 변동 흐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 오늘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보내왔던 시그널들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서 국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주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향후 25년간 사우디 전력 조달공사와 전력 판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리알, 한화로 3조 3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 자본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가지며 직접 운용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BOO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된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일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슈 레이더로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근호 지신포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이데리온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호 이사님이 오늘 가져오신 아이템이 이제 사우디 이제 프로젝트 수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최종 후보가 됐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중국과 이제 결전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한 것 같고 네. 중국은 좀 약간 프랑스 계열이랑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쪽 그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GD 파워 디벨롭먼트라는 회사가 줄 다 컨소시엄에 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글쎄 어느 쪽이 그 수주를 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수주를 한 다음에 좀 약간 늦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우리나라 한전도 굉장히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부분이라 관련주들도 차분히 좀 알아두시는 게 지금 당장 뭐 어떤 관심이나 포트에 담는다라기보다는 이제 한전이 사우디에서 이 예. 3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을 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좀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붙어서 가격 경쟁력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긴 한데 방금 전에 이제 B5 방식이라는 네.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이상할 수도 있는 방식이거든요. B5 방식이 이제 빌드, 오운, 오퍼레이시라는 방식인데 니네 돈 주고 지어서 니네가 알아서 돈을 벌어 가라라는 방식이거든요. 사우디는 우리는 돈을 100원 한 장 안 쓰겠다. 니네가 짓고 니네가 25년 동안 사업해서 니네가 사업비 뽑아서 알아서 남겨가라. 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될지는 좀 약간 아직은 좀 안개 속에 있긴 합니다만은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방식이고 이제 한전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전이 이게 여러 가지로 뭐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해 온다 그러면 이게 물론 좀 말씀하신 대로 B5 방식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돈 내서 너네가 알아서 짓고 너네가 알아서 벌어가고 뭐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문득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한다면 거기야 뭐 태양광이 뭐 무궁무진한다니까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한전이라는 이 회사 또 우리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지는 좀 차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들이 관련주인지 최은 앵커가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과 관련된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의 수주 가능성 소식이 나오면서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뛰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기업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선과 관련해서 압도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워낙 크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고 어제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2.4% 넘게 내리면서 34만 원대 이탈했고 33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대한전선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 내에서 초고압, 고압, 그리고 중저압 케이블 생산 법인에 공동 투자한 바 있습니다. 7년 전에 사우디 법인을 설립한 바 있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기업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6% 가깝게 상승하면서 12,32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LS 에코 에너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죠. 지금 이 HD 현대일렉트릭과 비교해서 실적은 약간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북미 쪽의 매출이 현재 잘 잡히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해서 30% 이상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 반등 흐름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28,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G2파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26% 넘게 급등하면서 8,7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G2파워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MOU도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신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앵커 수고하셨고요. 자, 박근호 이사님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관심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회사가 뭔가 수혜를 입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디를 보세요? 뭐 수혜는 이제 한전이 수주를 했을 때 그렇죠. 있을 전제고. 수 있겠지만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대한전선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한전 얘기 잠깐 했는데 한전 사실 30년 전에 샀어도 본전이거든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대한전선 역시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아픈 좀 기억을 좀 남겨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계속 좀 부진했군요. 그렇죠. 예, 고가권에서 이제 굉장히 좀 장기 투자자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줬던 종목이죠. 이제 네. 조금 이제 호반건설에 인수돼서 기업적으로 좀 살아나고 주가도 많이 올라서
이제 대한전선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바람이고 지금 상황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려면 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물론 전선 어떤 쓰임새나 수주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야지만 그렇죠. 네, 이 전선 관련주에 관심을 받는데 사실 구리 가격이 얼마 전까지 좀 괜찮았어요. 얼마 전 괜찮았는데 이제 트럼프 때문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좀 윗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 트럼프 때문에 금 가격은 오르고 구리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한다라고 하면 전세 경기가 조금 좀 침체가 이제 그 관세 싸움 때문에 그렇죠.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구리 가격이 좀 약간 추가로 내려가지는 않고 이제 상승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문제를 하나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와 가장 좀 친사우디 성향을 갖고 있고 사우디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정답은 당연히 사우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7년 전에 사우디 대한이라고 전력기기 회사를 사우디에 일단 설립을 했고요. 예. 일단 최근에 그 4개 정도 부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3개를 일단 최종 후보까지 올랐는데 결과는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을 할 때 무슨 그 전력기계 생산을 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HV급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이제 대한전선인데 HV급은 하이 볼티지라고 해서 이제 고압과 관련된 부분은 대한전선이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굉장히 맞아요. 예. 뭐 좋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뭐 변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상승률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선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후순위로 좀 약간 밀려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 전선 관련주들도 턴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벌써 올해 6,100억,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8,000억이 넘는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수주 잔고 뭐 소위 빵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사실 이전 때 가격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치고는 움직임이 좀 약간 그 개별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여서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대한전선 지금 차트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수급으로 보나 좀 아랫단은 굉장히 좀 지지력이 강하고 윗단은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국전력 사우디 관련돼서 저는 대한전선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상반기 때 확실히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 붐 불 때 그때 주가가 네네. 보니까 한 8,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확 올랐다가 지금 사실은 한 반쯤 10,000원대 좀 초반이니까 그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전력 설비 관련된 붐 뭐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좀 대한전선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전력 이 한전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회사 혹시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뭐 배전반 시스템 만드는 곳인데요. G2 파워라는 중소형 관련 기업 가져왔습니다. 배전반 시스템. 배전반 시스템이라는 게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전력기기를 이제 전력을 송출할 때 전력을 분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그 배전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근데 되는데요. 이 G2 파워라는 회사가 그 배전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네네네. 어제 주가가 엄청 뛰었더라고요. 네, 최근엔 또 태양광 관련 이제 시스템 MOU 소식이 또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슈를 보자면 지난 화요일부터 관련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서 저도 주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예. 전거래에 올랐었던 거는 지난주 나왔었던 이슈를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올라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G2 파워가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 여기가 원래 방산 업체거든요. 근데 이 기업과 같이 함께 MOU를 맺는데 컨소시엄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 그 투자 자금이 들어올 텐데 미국의 장기 투자 운용사인 GM 쪽에서 그 투자 자금을 대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양해 각서를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한 300억 정도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고 향후에는 2천억까지도 그 계속해서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보니까 미국의 메릴랜드 주정부와 파이브스톤 에너지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주정부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G2 파워가 최근에 또 만든 그
신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상태 감지 진단 기술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규모가 지금 뭐 초기 300억 정도라고 하지만 2천억이라는 곳에 방점을 좀 둬서 그런 것 주가가 같아요. 네.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현지 법인인 G2 아메리카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될 건데 그 G2 아메리카 쪽에서 2차 전지 셀 개발 및 제조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기기 및 배전반 설계 및 제조 이런 이제 부분들을 미국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이제 MOU가 있는 그런 이제 사전에 약간 엠바고처럼 좀 미리 언지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10월 초에 G2 파업 쪽에서 기업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사업 쪽으로 ESS 쪽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했는데 이런 관련 모멘텀이 바로 이렇게 10월 달 지금 중에 터져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G2 파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선 쪽은 광급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광급 사업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좀 더 고객사도 다변화하고 지역도 이제 다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신사업 쪽에서 얘기한 건데 미국에 대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약 65% 정도 늘었고요. 원자재들이 올해 계속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원가 혁신으로 영업이익도 한 15% 정도 증가하게 됐고 현재 한수원이 발주한 신한울 3, 4호기의 고압 배전반에 대한 입찰서도 지금 현재 제출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거래일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 종목들 이렇게 이슈가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단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8,700원 구간인데 만 글쎄요. 원대 부근까지, 만 원 전후 구간대까지는 상당히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유효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매물대도 보니까 딱 그 정도 선이네요. 거기 넘어가면 그 위로는 좀 매물 부담도 좀 적은 걸로 차트상으로 좀 나오는 걸 보면 보시면 되겠고 혹시 미국 역시 이 회사 역시 미국에 직접 투자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직접 공급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네요. 사실 요즘에 그런 관련된 국내 회사들이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력 관련된 회사들도 주로 그렇게들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좀 가는 게 불가피한 트렌드인 모양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한전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대한전선, G2파워 얘기를 좀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싱글 앨범 선공개곡으로 발표한 노래 아파트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제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소맥을 공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며 주류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제는 참이슬 오리지널과 벨기에 맥주를 섞어 만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사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일부 수험생들이 이 아파트가 자꾸 머리에서 맴돌아서 집중했는데 이렇게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화가 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슈 준비해준 곽 파트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로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그런 술 게임으로 노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수능 금지곡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수능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성인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고삐가 풀리는 거죠. 이 예. 아파트를 이제 직접 하면서 좀 술 문화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한번 살짝 가져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 예. 지금 이제 아파트가 계속해서 역대급 기록을 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지금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를 했고요. 아이튠스도
오늘도 월드 와이드 차트가 1위,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인기 급상승 음악 부분에 있어서도 1위, 그 외에도 계속해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제 아파트가 한국의 서브컬처가 하위 문화를 녹인 그런 이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 싸이의 발표곡인 강남 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맥을 많은 일명 많은 그런 영상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 소맥에 대한 관심까지도 지금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 소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매율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불황일수록 맞습니다. 사실 뭐 담배나 소주 이런 판매량은 예. 증가하는 그런 이제 불황형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코로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모임과 회식이 또 줄어든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홈술, 홈파티 경험들이 이제 확산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것들을 즐기기보다는 위스키나 하이볼 등의 고가 주류를 조금씩 소비하는 행태가 좀 굳혀져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건강 트렌드 역시도 확산이 되면서 저도수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이제 소주 판매가 네. 국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당연히 이런 주류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돌파구로 결국엔 또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릴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류 회사들이 특히나 과거에는 일본 쪽에서 소주 판매량이 좀 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케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구마 소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케 같은 경우에는 소주와 비슷한 증류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소주를 즐겨서 예. 먹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일본 내에서도 소주 시장이 지금 많이 감소 추세고 그리고 한국과의 정치적인 갈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본 판매율이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지금 그 판매율을 미국이 지금 거의 지금 다 쫓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K-뷰티, K-푸드도 열풍이 한번 또 크게 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지금 주류 회사 쪽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도 계속 진출을 그렇죠.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로제 아파트 열풍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K 주류 시장이 또 시장을 또 지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증시에도 관련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사의 수혜주로 K 주류를 한번 아이템으로 꼽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소주도 K 푸드의 이제 하나의 멤버가 이번 어떤 로제 아파트 때문에 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금 줄어도 해외에서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좀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주류 관련주 한번 최은 앵커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K푸드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이트질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제주 맥주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요. 실질적인 수혜주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면은 이 하이트질로를 빼놓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영상에서 이 참이슬 오리지널 이 빨간 뚜껑의 소주를 함께 공개를 하면서 하이트질로가 다시 한번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21,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실적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쪽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맥주와 소주의 소비량이 줄면서 전체 매출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실적이 잘 안 나온다면 비용을 잘 절감해야 되는데 하이트진로가 이와 같이 비용 절감 이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IBK증권 측에서는 하이트진로의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칠성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맥주 크러쉬 그리고 소주 세로에 대한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앞으로 4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매출 4조 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11만 8,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K푸드 관련주에서는요,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매출이 크게 잡히는 기업입니다.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1% 넘게 상승세 97,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K푸드의 대표 주자입니다. 삼양식품인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삼양식품을 꼽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번 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에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실적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진할 것이지만 4분기까지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3% 52만 2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K푸드 관련주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떤 기업을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곽유정 파트너가 오늘 관련해서 좀 어떤 회사 가져왔는지 궁금하네요. 볼까요? 어떤 회사입니까? 하이트 진로 역시 예.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최윤 앵커 말씀하신 빨간 뚜껑, 네, 그렇죠?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맥주가 사실 해외 맥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맛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라거 맥주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기 라거죠. 때문에 네. 이제 소주를 조금 더 넣어서 먹으면 알코올 도수도 확 올라가고 맛이 풍미가 또 있으면서 네. 맛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소맥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해외 맥주에 소주를 저도 섞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그 전에 그냥 맥주로 먹는 게 더 저는 맛있더라고요. 국내 소폭은 맥주도 국내 맥주라면 좋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게 그 로제가 해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맥주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은 네. 있고요.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참이슬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2010년도 경에는 한때 과일 소주가 엄청 히트를 맞아요.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런 레귤러 소주, 그러니까 빨간 그 뚜껑 같은 걸 레귤러 소주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레귤러 소주보다는 과일 소주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 하이트 진로의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 과일 소주 수출액이 334억 원. 그런데 반면에 이런 레귤러 소주에 대한 판매액은 26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 쪽에서도 안 그래도 이런 레귤러 소주에 대한 판매고를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빨간 뚜껑을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에 노출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간접 PPL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하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 법인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매출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영국 시장에도 지금 현재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코스트코 매장과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 그리고 현지 최대 유통 채널인 테스코 매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 소주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베트남을 지금 현재 그 전진기지로 지금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하겠다라고서 밝혔고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이 2025년도 3분기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시기는 2026년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인 소득세와 토지 임대 인센티브 등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요. 현지에서 이렇게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일부 소주 제품들은 실제로 하이트 진로의 한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약 30% 정도 낮은 가격대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제 열풍과 더불어서 빨간 뚜껑 소주를 판매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신사업으로 화장품 쪽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또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K-뷰티와 K-푸드 주류까지 글쎄요.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으로 하이트 진로. 이제는 주가가 좀 부양이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어제 21,300원에 마감이 좀 된 그런 주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박 이사님은 어떤 국내 K 주류 관련, K 관련 어떤 제가 이제 종목 K 볼까요? 주류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하겠냐고 해서 제가 오리온을 말씀을 드렸더니 오리온이 주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K 푸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오리온에서 나오는 꼬북칩이라는 과자가 미주랑 구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들었어요. 저는 이걸 안주로 한번 좀 엮어보겠다. 말 네. 되네요. 네. 그 구주랑 미주 쪽 그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음식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먹지 않거든요. 술 위주로 이제 먹기 때문에. 근데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좀 많죠.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 초에 급락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지분을 25%를 갖고 있는 게 오리온인데 그 후에 뭐 리가켄 바이오가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거나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격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리온이 이제 뭐 이종끼리의 만남이다라고 해서 뭐 식품회사가 바이오를 왜 인수를 하냐 했을 때 말들이 굉장히 많긴 했었으면 결과가 뭐 나쁘진 않았어요.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뭐 연전연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했을 때 당시에 가격은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식품회사에서 2단원 나오면 그냥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빙그레가 미국의 코스트코 입점했을 때 메로나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지금 뭐 오리온의 꼬북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초코파이나 진부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에는 굉장히 뭐 한 몇 년 전서부터 뭐 코스트코에서 입점을 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유럽 쪽에서 코스트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리온 쪽이 꼬북칩에 입점을 하면서 네. 뭐 구주 쪽, 미주 쪽 모두 이제 꼬북칩이 한 여태까지 총 누적 매출이 한 4,800억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네. 초코파이는 1년에 거의 한 5천억 정도를 팔죠. 제2의 어떤 효자가 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저는 오리온 지금 가격적이나 수급적으로나 리가켄 바이오의 지분 가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가격적으로 하만 경제성을 갖춘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97,900원 그게 마감이 됐는데 그러게요. 리가캠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마 요거 이 오리온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전을 유시한 태양광 관련 이슈, 그 다음에 국내 이 K 주류, 그러니까 K 푸드죠. 확대하면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가지 종목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현대로템을 다룬 하나증권의 보고서고요. 제목에 기대가 높았지만 이마저 넘어선 방산주라고 달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경신했죠. 1,374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도 1조 900억 원을 넘기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고치의 호실적을 시현했습니다. 특히 K2 전차를 생산하는 디펜스 솔루션 부문에서 증가세가 지속됐고요. 수출 비중도 최초로 70%를 넘어섰습니다. 목표 주가 올해만 세 번째 상향이 나왔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는 7만 원이었고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8만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현대로템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수주에 대한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 인식 타임라인에 대한 가정입니다. 먼저 신규 수주 모멘텀은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국내까지 크게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폴란드의 K2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오는 4분기에 체결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규모가 약 8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향 K2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체결이 예상되고요. 규모는 3조 5천억 원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4차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올해 4분기에 이뤄지면 약 2조 원 규모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 타임라인을 보면 2차 물량이 내후년 1분기부터 납품에 들어가서 향후 점진적으로 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있고요. 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체결한 뒤에 내년 4분기부터 바로 납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타임라인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더 빠릅니다. 4분기 계약을 완료해서 바로 이듬분기인 내년 1분기부터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 타임라인이 다소 빠듯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동사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도 되는 구간이다.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실적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유안타증권의 디어유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어제 텐센트와의 협업 소식을 알리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죠. 제목에 성장 엔진 재가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정치입니다. 매출액은 187억 원, 약 190억 원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70억 원가량 예상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4만 원을 유지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는데 어제 나왔던 이 텐센트 관련 이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전날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이 양사의 신규 플랫폼은 내년 1분기부터 런칭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총 매출의 8%에서 10%가량의 로열티 수익을 연결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간 영업이익 수준의 실적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먼저 살펴보죠. 어제 나왔던 이 협업 이슈에서 총 2가지 Q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K-팝 IP 입점에 따른 Q의 상승, 두 번째는 C-팝, 중국의 대중가요 IP 입점에 따른 Q의 추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블 서비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독자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현재 구글의 앱마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 77%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버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35%의 중국 서비스 이용자는 지금 iOS 유저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협업으로 인해서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앱마켓을 통해 이 안드로이드 유저들, 중국의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총 9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신규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C-팝 IP의 입점입니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음악 플랫폼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개 플랫폼들의 합산 이용자 수가 월간 5억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중국 시장이 이제 디어유의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이 월간 이용자 가운데 전환율이 1%만 해당하더라도 약 300억 원 규모 연간 영업이익 수준의 실적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빅테크 실적 기대와 중동 불안 완화에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국제유가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개별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550포인트를 지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살펴봐야 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주와 4차 산업 테마주가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실험 진행은 물론이고 이번에 이제 탄저 백신이라든가 국내 임상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가 많은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 소개해드렸는데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4차 산업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우량주인데요. 테슬라의 예상 로또는 실적과 내년 대폭적인 판매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종목도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비록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실적 발표 때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출과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 4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8시 50분 됐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죠.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최윤 앵커와 함께 마켓나우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나오셨고요. 신일섭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오늘 오랜만에 동반 3대 주스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매크로 쪽으로는 이제 유가가 6% 넘게 급락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전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되고 있고 이번 주에만 이제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 5개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번 주도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노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오 팀장님한테 오늘 생각하시는 탑3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제약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있죠. 글로벌 제약사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일라이 릴리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죠. 젯바운드 그리고 머크의 면역 항암제죠. 그리고 키트루다의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알테오젠이 SC 제형의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머크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또 알테오젠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급하게 달려오다가 이제 약간 좀 눌림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미국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제약바이오주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체크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주요 제약사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주들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역시 실적 중요한 이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차와 도요타 관련된 이슈인데 27일에 그 용인에서 레이싱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는 이제 경쟁사죠. 근데 경쟁사인 양사가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계기로 양사의 협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 분야를 보면 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배터리 부분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최근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차 부분의 선도 기술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현대차 개별적으로 보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하회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도 법인의 성공적인 상장과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환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좋은 것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현재 현대차가 기술적 지지 구간까지 위치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길게 가져가시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로 자동차주 매수하실 분들은 현대차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국 관련된 이슈인데 중국의 유동성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양책에 대한 효과 논란이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책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 이제 5% 성장을 위해서는 그 1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또 관건은 이제 11월 초에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될 재정 부양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조 위안 이상의 재정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중국 관련주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이벤트는 다음 달 초에 진행되는 상무위원회라고 보니까 여기서 중국 관련된 그 추가 부양책, 재정 정책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만 주목을 했었는데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완성차, 현대차 쪽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로제의 아파트가 네. 그 빌보드 핫백 순위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잖아요. 처음에 10위 정도로 지금 예상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게 잘하면 4위 이상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엔터주에 바람이 불 것도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디어유가 중국 진출하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디어유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하고 전략적 제휴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QQ뮤직 내 디어유 버블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QQ뮤직에서도 아파트가 1등 했거든요, 이미. 근데 뭐 그 중국 애들이 자꾸 뭐 우리나라 문화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좀
찝찝하긴 하는데 그렇죠? 흑백 요리사도 그렇게 물고 늘어졌잖아요. 뭐 비빔밥이 자기는 또 시작인데 어쨌든 K-팝, C-팝 스타들과 그 유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거. 뭐 디어유에게는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점은 아마 핫백 순위가 어느 정도로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발 2차 전지주 급등입니다. 좀 아쉽죠. 지금 사실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CATL, 그렇죠? 뭐 중국을 맨날 제외하고 자료를 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중국 포함해서 그러면 CATL이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CATL부터 이제 비아디는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전지도 만들죠. 비아디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지금 이 라인들은 지금 월봉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다 회복이 되어서 비아디는 지금 거의 신고가 직전이고요. 지금 테슬라는 지금 $300로 회복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CATL도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고 300 위안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지금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저께 밸류 체인이 다 움직이긴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갔었던 뭐 양극재부터 음극재, 뭐 지금 전해질, 전해핵, 뭐 저기 폐배터리까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바람이 CATL, 비아디, 테슬라가 더 쳐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추세를 복귀했으니까 이제 전고점 도전,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대부분 다 2021년도 고점이에요. 거기까지 진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종목이 거의 다 아직도 20개월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제가 1, 2, 3, 4위로 가리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후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등주들이 더 쳐줘야 된다. 어쨌든 CATL, 테슬라, 비아디가 상승 추세, 장기 차트에서 상승 추세 복귀했다.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만약에 캐즘을 탈피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전기차가 달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아시아나항공 합병. 이게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지금 TA항공이 뭐 물론 대명 소노그룹하고 지금 그 예림당의 싸움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기도 했었고, 근데 그 전에 모멘텀은 대한항공한테 알짜 노선을 물려받았거든요. 유럽에서 그 승인을 해주는데 대가로 너네 알짜 노선 4개 넘겨 해서 TA항공을 선택했어요. TA항공의 이제 민간 그 소비자들, 일반 여객 소비자들을 지금 그쪽으로 노선을 줬고, 그다음에 화물 노선이 또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화물사업부에서 노동조합에서 화물사업부 매각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이 TA항공에 2대의 B777 항공기를 줬거든요. 원래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잉사 거를 받다 보니 정비 불량이 일어나면서 지금 7건의 이 지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요 문제도 있는 거죠. 조종사, 정비사 등의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데 지금 솔직히 아시아나항공을 달고 들어갔다가 TA항공으로 가기 싫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기 싫죠. 나 아시아나항공 직원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심사의 반영 요구 계획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일서 의원이 디어유, 테슬라와 2차 전지주, 그다음에 대한항공 합병 변수 생겼다.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바로 동시효과 짧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앵커. 네, 현재 구간 양시장 오늘 시장은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시원하게 올랐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관망세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쉬어가고요. SK하이닉스 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삼성전자가 오른 만큼 SK하이닉스는 급하게 빠진 감이 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LG엔솔 1% 넘게 조정세 나옵니다. LG엔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도 지난주에만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조정 출발 예상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차 결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드디어 10월 29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은 모두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라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 분위기가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느낌 납니다. 지금 코스피 0.2% 하락한 채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0.06%. 일단 출발 상황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하락 출발로 시작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최은 앵커 통해서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관망세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워낙 리스크가 많은 상황입니다. 대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관망 기조로 거래를 출발하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0.2% 하락세, 그래도 여전히 2,60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3% 하락세 738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원하게 올라졌던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나옵니다. 숨고르기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0.69% 하락세.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0.4%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쪽으로 거래금이 크게 실리면서 SK 하이닉스 쪽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선택은 어제 삼성전자를 사고 SK 하이닉스를 파는 것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고요. 더 이상의 추가 하락폭이 없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5% 이상 조정세 나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많은 증권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캐즘도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갈 것이고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의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실적을 두고는 증권가에서는 현재 점수를 좀 깎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로직스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 약보합권 그리고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 0.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또 0.6% 이상 조정받고 있고요. LG화학이 또 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LG화학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가 부진했습니다. 확실히 어닝 시즌이 도래하다 보니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5에서 7%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응급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크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와 같은 기업들이 7에서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네요. 에코프로 BM 1.7%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5%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1.1%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HLB 0.7%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보합권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휴젤 있습니다. 휴젤 1.7%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톡신 쪽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필러와 톡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 보로노이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엔캠도 오늘 빠지네요. 1.2% 넘게 하락세, 파마리서치 1.5% 넘게 하락세, JYP엔터도 0.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오늘 시장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을까요? 오늘 또 1위 업종은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는 약간 좀 현재 구간에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방산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드론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무기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1.3% 이상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위 업종은 항공 쪽인데요. 간밤에 유가가 6% 이상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원가 절감이 되겠죠? 항공업계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3위 업종은 그룹 지주입니다. 0.3%, 증권가 오늘 시장 0.2%, 바이오 쪽도 0.2%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을 제외하고는 1% 미만의 상승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최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방산, 항공, 그룹들, 지주 관련사들. 오늘 SK그룹이 2% 넘게 현재 좀 오르고 있네요. 딴 데는 상승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해. 약간 보합권 정도. 그다음에 4등이 바이오, 철강금속, 증권사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흐름들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분 통해서 특징 종목들 한번 이 시장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출발상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국내 양시장 약간 약세 출발인데 네. 어제 반등에 따른 눌림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한적 하락에 그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미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아직은 당선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소외 증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더 밀릴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 같으니까 국내 증시에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업종별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항공업종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업종이 0.5% 정도 강세입니다. 만호제강, 한국철강 그리고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만 고려아연을 제외해도 철강주 강세인데 앞서 이슈 때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초에 중국에서 재정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철강 업종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유틸리티 업종도 0.2% 소폭 강세입니다. 한국전력 0.8% 상승. 산업용 전기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아마 민간 전기 인상도 분명히 진행은 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민간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정부의 추세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공기업이 희생해야 된다는 추세는 아니에요. 공기업도 수익성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기조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장기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 업종은 오늘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근당, 대웅제약, 주요 제약주들 1%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미국 제약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화학주 1%대 약세입니다. 어제 이제 2차 전지주가 좀 강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눌리는 상황이죠. 간밤에 테슬라도 약간 눌림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 조정은 크게 염려할 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음식료주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음식료주는 이제 수출에 따라서 모멘텀은 달라질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나 농심처럼 수출 모멘텀이 있는 음식료주는 차별적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기타 내수에만 의존성이 높은 음식료주는 비전을 찾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음식료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출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을 꾸준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철강, 그다음에 전기 등 이 전력 관련주들이죠. 요금 인상 기대감 남아있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쭉 업종별로 좀 오 팀장님이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는 역시나 하루의 움직임으로 끝나버렸고요. 지금 그 기술적으로 약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수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방산, 금융, 바이오네요. 지금 방산에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 또 오르고 있고요. 에라진, 엑스원, 현대, 로텐까지 전부 다 플러스고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위주인 풍산이 지금 마이너스죠.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역시 4등주는 가장 약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산의 1, 2, 3승주가 워낙에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주로 떨어지죠. 우리가 반도체가 갈 때, 2차 전지 갈 때 똑같이 경험했고 이거는 영원히 반복되는 시의성이 없는 논리입니다. 결국에 세트 업체가 가게 되면 결국에 소재, 부품, 장비가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세트 업체가 잘 되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장비를 구입할 때고 소재를 공장을 돌리면서 소비를 할 테니까요. 다 이 시간 순서대로 움직임도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이 세트를 많이 파니까 방산의 세트는 뭐 반도체 칩이나 2차 전지 자동차가 아니고 뭐겠어요? 전차나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 파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눈이라던가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쓰이겠죠. 결국 i3 시스템 같은 이런 4, 5등 주까지 지금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는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리츠 금융주주가 1등주로서 계속해서 10만 원대 위에서 자리만 지켜주다 보니까 JB 금융주주가 18,000원 이상을 돌파를 했었고요. 오늘은 지금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가 플러스입니다. 지금 뭐 세 개가 지금 다 네 가지가 지금 다 0점대 플러스 강보합, 약보합 수준이죠. 그다음에 바이오입니다. 사실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그 펩트론까지 이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 이 업체들은 사실 지금 뭐 이미 지난주 이익 실현에서도 뭐 불만이 없는 수익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아직도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한 번에 꺾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DMO 기업으로 옮겨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4, 5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했으니 CDMO로 옮겨가는 전략 얘기 드렸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중소형 CDMO에게도 기회가 온다. 요즘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둘이 잘 가고 있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바이오 시밀러 만들고 그 바이오 시밀러 물량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 전달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 결국 CDMO 좀 외곽으로 아까 전에 그 똑같습니다. 방산 세트 업체에서 소부장을 옮겨가거나 지금 이 그 플랫폼 기술 수출 업체에서 CDM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시간 순서대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움직이는 것 중에 특이점은 두산이죠.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두산 지금 다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율을 조금 조정을 시켜서 워낙 불만이 많았죠. 두산 밥캣이라는 알짜 회사의 값어치를 이 지금 주주들이 생각하는 그 급으로 안 올려주고 자기네들만 유리한 쪽으로 한 것 같으니 불만이 많았고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도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서 두산 밥캣의 가치를 조금 더 주주가 돌려받는 쪽으로 비율을 돌렸죠. 그래서 다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밥캣, 두산 이 관계가 지금 좀 설정이 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두산은 지금 새로운 어떤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이 지금 시기에 와 있거든요. 새로운 신사업의 삼두마차로 끌고 간다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두산 테스나야 지금 반도체 업황이 조금 안 좋아서 주춤거리고 있으나 지금 나머지들을 지금 돌릴 때죠. 결국 두산 밥캣하고 두산 로보틱스 이 같이 이제 새로운 뉴 머신을 이끌어갈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고 두산이라는 지주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밸류업을 금융주만 얘기했지만 사실상 지주회사가 항상 그건 저는 솔직히 저평가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왜냐하면 만년 저평가는 그냥 그 평가가 정당한 평가예요. 그게 부당한 평가였다면 이런 SNS가 발달한 시기에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그때서야 저평가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를 맨날 저평가라고 불러봐야 우리나라는 그 평가가 정당한 평가예요. 10년 동안 그 제자리의 평가가 그 정당한 평가였는데 그걸 갖고 저평가라고 얘기한다면 그 저평가된 걸 10년 동안 두고 보는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얘기는 움직일 때서야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주회사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평가라고 보네? 저평가라는 게 정당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두산이라는 지주회사가 그런 밸류업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밥캣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설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두산그룹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바조 늘 말씀하시는 그 툴 있죠? 방금바조, 방산, 금융, 바이오,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쭉 보시고 오늘은 두산그룹 관련주들은 쭉 다 살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한 14, 5분쯤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최윤 앵커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테마도 있는데요.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드론인데요. 사실상 방산으로 분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무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 업종인데요.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원전 쪽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와 함께 이번 주 아마존이 실적 발표와 함께 이 원전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STO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7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로제 아파트 이 신드롬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받아왔었는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올라가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많이 올라가는 상승률 상위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기업이 눈에 띄는데 먼저 제노포커스입니다.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가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현재 제약 바이오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상한가로 안착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 21.9%, SGA 28%, 예선테크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G2파워가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전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13%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진엔텍도 오늘 시장에서 9.6% 넘게 상승세 그리고 유바이로직스도 오늘 9%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실적 증대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한신기계도 9.8% 넘게 상승세, 툴젠도 10%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쪽에 오늘 시장에서는 또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어제 상장한 기업입니다. 클로봇 8.7% 넘게 상승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한 뒤에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휴림 로봇도 5%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로봇 업종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시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쪽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로봇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실리고 있는데 G2파워 1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랩지노믹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9.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랩지노믹스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버 7.8% 넘게 상승세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시장에서 2.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고요.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SY스틸텍도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YG플러스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하락세 나옵니다. 거래량 크게 동반한 하락세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티웨이 항공도 오늘 시장에서 1.2% 넘게 상승세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고 우진엔텍, BHY, DR텍까지 전체적으로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떤 종목도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데요. 네, 클로봇 7%대 강세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 이제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확장됐을 때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보핏, 네, 로봇이죠. 보핏 출시가 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가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약간 좀 빈집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클로벌 같은 경우 13,000원이 공모가였는데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률 높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들어갔을 때 100%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에 관심이 높으면서도 시장의 주도 섹터 그리고 종목,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집중적인 이제 공모 참여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슈 있는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인데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169억 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 냈습니다.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콜레라 백신 물량에 대한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최대 연매출이 전망이 됩니다. 또 이 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완제의약품 생산 규모가 기존의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밀렸다가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인데 한 13,000원 초반대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규 매수하실 분들 눌림을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쉬어가는 흐름인데 테슬라 급등으로 어제 2차전지주가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죠. 하지만 전기차 업황 바닥은 확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4680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업체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은 3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실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일단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이미 진행된 2차전지 업체들은 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위치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 팀장님은 로봇 관련주, 그다음 에코프로 BM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신입설 위원님은 특징주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이미 언론에 기사화됐던데 커뮤니티에 누가 삼성전자 55,000원 깨면 바지 벗겠다고 했던 기사가 다 나왔더라고요. 네.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네. 네, 그 짧게 얘기 드리고 오늘 특징주를 얘기 드리면서 자세하게 전략을 입 앞에까지 숟가락으로 들어서 넘기기 전까지 해드릴게요. 일단 방금 바조에서 방산부터 아까 종목은 봤는데 맨날 얘기 드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제 그 기본적인 그 설정상으로는 금지입니다. 저렇게 과열권이 70 이상을 넘어가지고 지금 거의 90 가까운 데서 신규 매수는 죽음이고요. 그러니까 뭐 더 가더라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야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1년 투자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 보면서 현대 로템까지 셌으니까 세 개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 절반의 이익 실현을 하여 풍산과 i3 시스템에 나눠 담으세요. 아까 전에 드론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계룡대에서 열린 카덱스 항상 수도권에서 열리다 계룡대로 함께 갔죠. 거기서 드론을 주로 전시한 게 풍산이었고요. 지금 탄약 얘기도 드렸지만 드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센서를 만드는 게 바로 i3 시스템입니다. 그 두 개로 옮겨 타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JB금융지주나 메리츠금융지주가 이 라인만 지키는 것만 확인하면서 KB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로 가는 전략을 말씀드렸죠. KB금융, 하나금융지주마저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수익을 어디로 가면 되냐? 키움증권으로 옮겨 가십시오.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신나게 터졌어요. 아까 그게 다 어디로 갔죠? 머크가 데려가고 베링거 인게라임이 노리고 로슈가 노리고 자, 그 뒤에 시간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머크가 그 기술을 가져갔고 베링거 인게라임이 같이 공동 개발하고 로슈가 같이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뭐 하려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기술을. 약을 만들려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공장의 시간이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아이발바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옮겨 타세요. 절반 이상의 이익 실현을 하여. 그 다음에는 또 CDMO 말고 뭐죠? 완전 새로운 분야. 아무도 치료받은 사람 거의 없고 이제 시작하는 거. 방사성 의약품 같은 분야로 옮겨가십시오. SK 바이오팜이요. 자, 이렇게 옮겨가는 전략 절반 이상의 이익 실현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본진 자체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뭐 삼성중공업 이런 첫 번째 타자조차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도 첫 번째 타자를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방금 봐줘 네 번째 순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산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이익 실현을 하셔서 어디 다음 타순으로 갈 것인가를 선순환 구조를 단추를 껴맞추듯이 지금 해보는 전략. 그리고 이것을 아예 벗어나서 성격 다른 분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것도 제2의 플랜. 혹은 그것을 위주로 하시는 분은 그게 1플랜이 되겠죠. 경동나비엔이나 KTNG나 코웨이나 뭐 SK텔레콤 같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하여서 수확을 해서 이 연말에 내년 연초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절반 정도의 어떤 이동을 하는 그 2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처럼 참 시장을 빠르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코스피가 이제 일봉상 수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조만간 이제 상방 아니면 하방으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제 일봉이 낮아지고 이제 그 일봉상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각 수렴형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렴이 끝나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시장의 힘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반등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일봉상 상방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삼성전자의 추가 반등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추가 반등을 해준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피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지점에 놓여 있는데 그 역할은 삼성전자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 듣고 왔고요. 이어서 실섭위원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한 거의 종합입니다. 수익 많이 나는 섹터 이익 실현하여 상승 초입 섹터로 이동하자. 네, 신 의원님 아주 간결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 최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재 9시 28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 1% 전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57,600원, 500원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또 다시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 순서 가야 되겠죠. 오늘 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네, 요즘에 AI 때문에 좀 주가 반등한다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이제 2030년까지 AI의 매출 비중을 35%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내놨고요. 실질적으로 SK텔레콤에서 AI 관련된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이 이번에 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26년까지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의 환원키로 했다라는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6%를 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배당주로서의 매력과 성장성을 둘 다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서 기관 수급과 좀 동조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진입 시점 또 어느 정도까지 좀 상방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사실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좀 본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57,000원 이하권에서 좀 잡아보시는 전략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6만 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보실만 하고 현재가는 54,6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7,000원 전후니까 지금 정도, 오늘 57,000원 2,300원 정도 하니까 지금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6만 원.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켓 나우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현재 지수 상황을 좀 보더라도 그렇게 0.5% 코스피 좀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0.5% 정도 현재 선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도 역시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전형적인 또 외국인 기관 또 쌍끌이 매도로 또 계속 다시 갈는지 여부는 아직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개인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 정말 어제 유가 오늘 새벽에 유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까지만 좀 마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384원. 어제보다 1원 20전 1.2원 떨어진 상황에서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엔달러 환율 보니까요. 엔달러 환율은 153엔대 넘었다가 지금은 살짝 152엔대 152.9엔으로 조금 이제 떨어진 모습 나타나는데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마켓나우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 넘어가기 앞서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조금 더 넓게 보고 매크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슈퍼위크입니다. 많은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고 특히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의 고용 지표들, 10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같은 것들 나오는데 이 고용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그 미국 경제의 어떤 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고용 지표 또 물가 그리고 GDP까지 다 나옵니다. 네. 3분기 GDP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B컷을 했을 때 연준이 50bp를 내렸을 때 고용 불안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9월 달에 미국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 증가가 24만 5천 개인가요? 그렇게 늘어났었어요. 예.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크면서
연준이 우려했던 경기 그 어떤 리세션, 침체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나올 그 비농업 부분의 10월 그 수치는 지난달에 나왔던 25만 개 정도보다는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한 10만 개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에는 10월 달에 있었던 허리케인, 태풍과 또 보잉 등의 그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거로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한 10만 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약 한 뭐 4.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론 이제 일자리 수가 줄은 것이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이 있지만은 이 지표보다 좀 더 나쁘게 나올 때는 또 다시 경기 우려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보다 좋게 나온다고 하면 진짜 미국 경제가 로어 랜딩 한다는 연착륙이 아니면 뭐 경기 침체가 없다는 식의 그런 어떤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는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3%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네. 근데 3분기에도 지금 시장은 약 한 3%를 보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미국의 민간 소비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호황을 본다고 하면 3%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로는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둔화되는 추세를 계속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용지표를 주시하는 이유가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위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던데 뭐 금리 동결 전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번 FOMC에서 어떤 전망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금리 결정에서 동결 그 가능성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예상했던 것처럼 남은 2번, 11월과 12월 달에 2번 정도의 25bp의 인하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이고요. 빅컷은 사라졌고. 빅컷은 없어지고 노컷도 이제 없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달에는 25bp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노컷에 대한 금리를 동결할 거에 대한 전망이 많이 사라진 이유는 사실은 50bp 인하가 연준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 연준 입장에서는 좀 증명해야 될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금리를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거로 보이고요. 그 이론적 배경이라고 보면 지금 연준의 그 정책 금리, 연방기금 금리가 5.0%잖아요. 그 상한이 이것이 여전히 미국 경기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긴축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고용 시장의 그런 어떤 강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금리를 좀 내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금리 향방으로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에 금통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인데 한은이 이번 금리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난 금통위에서 사실은 3개월 동안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내수 부분이 좀 계속 부진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인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 3개월이면 내년 1월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당겨가지고 1월까지 없다고 했는데 1월 정도 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내년 4월과 7월 정도 내년 중반까지 추가적으로 2번 더 내리면서 정책 금리를 2.5%까지 내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금리의 어떤 적정 수준이라는 걸 예견하기 어렵지만은 내년도뿐만 아니라 후년도의 경제 상황까지도 보면서 정책 금리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경제뿐만 아니라 후년도 경제까지도 우리가 좀 시계를 넓혀서 본다고 하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지 않는
상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는 지금 약 한 2.5%로 보고 있지만은 네. 그보다 낮아질 그 개연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네.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일본도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BOJ 회의. 엔화 약세 기조가 원화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BOJ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그 9월 달까지의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됐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체감 변기를 보여주는 구매 관리 지수 이런 것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모두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좀 기대했던 것이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았었는데 이것도 임금 상승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요. 물론 실질 임금은 플러스의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점이 좀 동결 가능성을 좀 높게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화가 약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당 153엔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난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가 달러당 160엔 정도였어요. 그래서 153엔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압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은 12월 달에 25bp 올리고 내년도에도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더 올려서 최종 금리가 내년 말까지는 한 1%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0% 아니면 마이너스 0.1%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가 되면 이게 이제 1.1%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어서 경제도 좋아지고 물가도 좀 2% 수준 유지한다고 하면 충분히 펀더멘탈 면에서 환율을 빼놓고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연내 이제 인상 가능성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30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나오게 되고 지난주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GDP 이제 성장률 0.1%로 집계됐다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을 제대로 못한 거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키우기도 했는데 미국은 전망이 어떨까요? 미국은 전기 대비 연율로 봤을 때는 3% 혹은 3.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가 3%였으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GDP 나오라고 아틀랜타 연준이 매주 발표하는 GDP 속보치가 있습니다. 그 속보치는 지난주 기준으로 3.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죠. 근데 미국 경제도 이렇게 3%대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분기가 되면 1%대로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굉장히 높았던 기저도 있고 또한 그동안에 5%대 이상의 정책 금리가 소비나 투자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대로 내려오고 그래도 미국 경제는 올해 2.8% 성장할 거로 보여요. 2.8%. 올해 기준. 예. 근데 한국 경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에서는 0.4 정도 봤었거든요. 그냥 4% 전기 대비. 근데 그것보다 낮은 0.1%가 됐고 가장 큰 이유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그러니까 수출이 좀 부진했다는 거죠. 수출이 좀 둔화되고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대외 부분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좀 약화됐던 부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 4분기에는 3분기에 0.1에서 0.4, 0.5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소비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수출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연간 성장률 자체는 올해 2.3%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국제금리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우리 증시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간밤에도 또 조금 올랐고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까요? 어떠한 시나리오들 예상하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우리 국채금리가 올라간 데는 미국 국채금리 올라간 것이 크게 영향을 네.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 데에는 미국의 그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어진 부분이 있고 또한 뭐 대선 관련돼서 트럼프 정책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과도한 정부 적자 그리고 부채 수준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 한 뭐 지난 9월 달에 FOMC 대비 55bp 정도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4%를 훌쩍 넘었잖아요. 4.12% 됐는데 미국 국채는 추가적으로 약 한 4.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1% 정도 되는데 이것이 3.2에서 3.3%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한국 국채 금리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 효과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잠잠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연준이 연말까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50bp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그 레벨 자체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해리스가 당선되게 된다면 만약에 네네. 그럼 좀 많이 하락하게 되나요? 근데 이게 네.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상원 하원이 어떻게 되느냐 자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4.3에서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 의회를 공화당이 싹쓸이할 경우 상원과 하원을 다 점령했을 때 그렇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스플릿 된다고 하면 네. 지금 미국에서 예상하는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한 4.2%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상승폭이.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네. 의회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되는 것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될 경우에 좀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다. 상원 하원의 좌석수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더 그렇죠. 중요한 영향을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미국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불리는 7대 기술주 가운데 5개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실적 계속 발표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실적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실적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그리고 지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DS 부분에서의 그 뭐랄까요 부진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우리가 더 크게 본다고 하면 M7 특히 그 뭐 하이퍼 스케일링 컴퍼니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데이터 센터부터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요번에 계속 실적을 발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오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반도체 사이클 이슈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에 대한 또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M7이나 아니면 AI 부분에서의 어떤 영업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중요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차세대 그 HBM 고대역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해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외로 말씀드리면은 11월 1일에 있는 그 55회 창립 기념일인가요? 그때
삼성전자 뭐라 그럴까요?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어떤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와 플랜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관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도 우리 시장이 잘 소화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부터 나오는 고용 지표도 말씀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